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그날의 최대 이슈가 뭔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 뒤에 청와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그 도어 스태핑마저 흠집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그 현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본 것이고 대통령이 답변한 것이죠. 하나는 이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경찰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지금 집단 반발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입장. 또 하나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이 공수가 교대가 됐죠. 그 전 국회까지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소감을 묻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국회의원에 답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에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장관들이 국회에서 잘 설명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 설치에 경찰이 집단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정부 질문 오늘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특히 오늘 제가 주목하는 점은 여야 사이의 공방도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첫 데뷔전을 치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정부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 과거 대정부 질문은 일률적으로 국회의원이 쭉 읽고 질문을 하고 포괄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일문일답을 하죠. 그래서 장관들의 실력 이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첫 테스트인데 누가 서타 장관으로 탄생을 할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전부 다 나가서 장관들이 앉아있지만 말고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해도 좋으니 언론에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서라. 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장관들이 아마 답변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 서타 장관이 되겠죠. 자, 한동훈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이냐. 일단, 동아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 여당은 강제 북송, 추궁, 야당은 사적 채용 공세가 예상이 되죠. 여당,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실정들,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할 것이고, 5년 동안의 일들, 지금 민주당에서는 2달 반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치겠죠. 사적 채용 논란, 이 프레임을 걸어놨으니 계속 여기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5년 만에 공수 교대가 됐습니다. 교대가 됐고 특히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열리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 아마 경제 분야를 할 때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겠죠.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 그리고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활동한 하태경 그리고 태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의 강제 북송 또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의 월북 몰이 이런 데 대한 강력한 문재인 정권 규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민주당 국회의원이 서로 공방을 펼치는 이런 장면이 예상이 됩니다. 국회 열리자마자 한동훈, 박범계 맞붙는다. 자, 매일경제신문에서 이 장면을 오늘의 예상되는 하이라이트로 꼽았습니다. 예상되는 하이라이트. 한동훈, 그리고 그 직전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박범계.
최대 관전 포인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3차전인데 왜 3차전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서 판판이 이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한번 혼쭐을 내겠다고 벼르던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깨졌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 딸 논문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모 교수, 이실성을 가진 모 교수, 이것을 이모 교수, 어머니의 그 여동생, 그 여동생이 자매, 이모 교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망신을 샀죠. 그리고 최강욱 그때 의원도 그 한모라는 그 기정자, 컴퓨터 기정자에 대해서 한 땡땡 돼 있으니 이것을 한모, 그 한동훈 장관의 딸, 한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한국 서래입니다. 그래서 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사청문회에서 1차전, 예결위에서 2차전, 그 두 번 이렇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판판이 깨졌는데 이번에 3차전이다. 본회의에서. 이번에도 또 국민들이 TV 중계로 지켜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특히 이번에는 박범계가 첫 지휘자로 나서서 막 공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고민정도 나옵니다. 김병주, 박주민, 이해식, 이모선 계속 등판해서 아마 주로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선 실패 문제, 민주당 주장이죠. 검찰 편중 인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이런 사전 전국, 이런 것을 놓고 한동훈 장관에게 막 따질 텐데, 자, 오늘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이 정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에게 생중계로 중계되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오늘 그리고 내일, 특히 오늘 첫날 정치 분야니까는 오늘 공방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2달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이 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적 채용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을 기점으로 변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지지율, 지지율이 아니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그저께 설명드렸죠. 정확히 말하면은 지지율이라기보다 국정수행평가입니다.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이란 것은 지지를 하지만 어느 분야, 뭐 다른 인사 분야, 국정수행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지지가 변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개선을 하면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수행평가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다. 근데 다만 편의상 지지율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좀 반등을 하거나, RSC 조사입니다. 아니면은 하락세가 멈췄다. 갤럽 조사죠.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 이번 주 들어서 첫 조사도 일단 보합세입니다. 반등은 안 했지만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수행평가죠. 잘하고 있다가 33.3, 잘못하고 있다 63.4. 역시 차이가 크지만 33.3 이것은 0.1%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그러니 거의 뭐 변동이 없다. 더 이상 안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다도 0.1%포인트 오른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다. 자, 그러면 보합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오늘 그 이야기한 대로 장관들이 잘 설명을 할 것이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그 결과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은 이번 주 중에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국정 쇄신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말도 지금 정가에 파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인적 쇄신이죠. 사람을 교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권의 세 축은 그 행정부, 대통령실,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이죠. 지금 행정부 장관들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임시국회를 해서 대정부 질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인적 쇄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쇄신 대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현실화될지, 단기간에 현실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이 쇄신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2달 반 만에 처음으로 용산 기자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 그동안 기자실에 한 번도 오지 않다가 요즘 들어서 비서실이 약하다, 비서실 도대체 뭐 하느냐, 비서실 무용론, 뭐 식물 비서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어제 마지못해 기자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자실에 나와서 처음에 기자들이 잘 모르죠. 사진으로만 가끔 보고 한 번도 안 봤으니 기자실에 와서 첫 마디가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상당히 참 웃고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웃었고도 참 슬픈 이야기인데 내가 누군지 아세요? 비서실장이 2달 반 만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어제 첫 기자실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뭐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 대통령께서 장 차관이 국회와 소통하고 발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라고 주문했다. 자, 비서실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없죠. 자, 그리고 지금 그 현안에 대해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경찰이 반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진작 그 대통령 비서실이 대응해야 될 게 있죠. 사적 채용 논란.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적 채용이 있었다. 그렇게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을 하는데, 과거 정부가 다 거의 뭐 비슷한 형태고, 제가 과거 정부가 더 악성이었다는 말씀도 들었죠. 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수개월 동안 캠프에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데리고 가서 갑질을 시키는, 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반박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어제도 김대기 실장이 기자실에 나타났지만 야당이 프레임으로 건 사적 채용,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모시고 있는,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 촛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는 발언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제 마지못해서 이 기자실에 나와서 몇 마디 한 것 아닌가. 자, 그런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서실 인적 쇄신론이 강하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뿐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 대변인 있는지 없는지, 뭐 권성동 직무대행은 뭐 국업 가지고 뭘 걸었냐, 그런 말에서 오히려 역풍이 남았고, 이준석이 임명한 대변인들, 뭐 정식으로 뭐 임명한 수석 대변인, 뭐 원내 대변인, 당 대변인, 뭐 원내 대변인은 또 권성동이 임명을 했겠지만, 또 뭐 무슨 토론 배틀을 임명해서 한 대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2달 반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그냥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몇 마디 하고, 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비판만 하고 조목조목 따져서 역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이 배틀을 해서 뭐 대변인이 됐다는 그 젊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부안해동을 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사이에 대변인들을 쭉 임명을 해서 오히려 그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준석은 전국을 돌면서 소위 뭐 지지층을 모은다고 뭐 해변가에서 치맥 먹고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이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정가에서는 이준석의 그런 행태가 이재명 민주당 의원과 닮은 꼴이다 이런 말도 나오죠. 뭐냐면은 둘 다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준석은 성접대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은 여러 가지 많죠. 일일이 검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내가 정말 자진해서라도 내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겠다, 검찰 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애써서 무시하고 지지층, 소위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정치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여기만 전념하는 모습이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아. 자, 그런 지금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이 닮은 꼴은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일단 정치적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방어를 하려고 한다. 중앙일보 오면기사 보시면은 지금 백현동이 상당히 이재명에게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백현동에 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런 분위기가 아직 있지만 전당대회에서 커지는 사법 리스크가 변수다. 백현동 의혹 사건은 그때 옹벽 아파트, 그때 대장동 논란이 많이 불거졌을 때 옹벽 아파트도 같이 불거졌죠. 고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파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느라고 옹벽을 설치해서 옹벽과 창문이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기이한 형태의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죠. 그때 백현동은 성남시에 있는데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었고 무려 4단계나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개입을 했고 모든 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다 갔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거기서 어떤 혜택을 받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개발업체가 모든 개발이 3,142억 원을 가져갔다. 4단계 용도 상향 대가로 있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장 보고, 이재명 성남시장 보고와 결재가 있었다. 이런 점을 그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자연 녹지 보존 지역을 4단계나 용도 상향한 것도 시장에게 보고한 뒤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대표로 선출되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우리 이재명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당대표 때문에. 그러면서 집단으로 탈당해서 친문재인 쪽이 집단적으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이 지적한 거고 경찰도 백현동 수사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결과물도 곧 나온다. 그러면은 이 8.28 전당대회 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에 이 김혜경 씨,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죠. 그것과 백현동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전에 맞물리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난장판이 될 수가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하는 일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하마을, 강주 찾은 이재명, 지지층 결집하면서 또 친문, 호남 달래기. 자, 어제는 강주를 또 갔죠. 강주 갔는데 어제 강주 간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제일 처음에 이 윤리위 징계 결정을 듣고 나서 라디오에 한번 출연했다가 잠적을 해서 강주 무동산에 나타났죠. 무동산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무슨 춘천 갔다 포항 갔다가 전국에서 나타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또 강주에 다시 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에서 이야기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와 경찰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반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실 모든 신문의 일면 기사는 거기서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초유의 경난, 경찰의 난이죠. 검난, 검찰의 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경난도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난.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이 확산이 되고 있다. 자, 경찰이 지금 집단 반발을 하는 겁니다. 경찰서장들
총경들이죠. 신설 반대 회의를 강행을 했다. 총경급 간부가 전체 710명인데 18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또 삭발까지 했죠. 삭발을 하고 이 정부의 그 부서 정책에 부서를 새로 편제하는 여기에 반발을 해서 회의를 열고 또 그래서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총경을 대기 발령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56명에 대한 감찰도 착수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총경이어서 경감, 경위, 또 경찰 집단 행동 예고. 자, 총경은 그 소위 말하는 무궁화 4개죠. 작은 무궁화라고 하는데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경위는 무궁화 1개, 경감은 무궁화 2개, 경정이 무궁화 3개죠. 자, 그런데 경위, 경감들, 그러니까 어떻게 초급 간부들이죠. 초급 간부들도 집단 행동을 예고를 한다. 그런데 제가 그 집단 행동 예고를 하는 글을 하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다룬 글인데, 광진경찰서 소속 김성종 경감이라는 사람이 경찰대 14기인데, 경찰 내부망에 전국 현장 팀장 회의 개최, 감찰 탄압 당장 중단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씁니다. 총경들의 합법적인 회의에 징계, 감찰 탄압이라는 이상민 장관 이하 지휘부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앞장서서 맞서 싸우고자 한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은, 지휘관을 가장 직원에서 보좌하는 일선 현장 팀장들인 우리가 지휘관을 지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다.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베라. 나를 칼로 먼저 베고 내 지휘관을 베라. 자, 이게 지금 민중의 지팡이라는 소리를 듣는 경찰 초급 간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 뒤에 있는 경찰서장 징계하려면은 나를 먼저 베라. 그리고 앞에 딱 막아서는. 자, 이런 상황이 사실 이 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나게 힘이 세졌죠. 자, 그리고 김대기 실장이 조금 전에 그 기자들을 처음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경찰의 집단 그 항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힘이 센 부처보다 센 청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다.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통제를 합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어떤 그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경찰만 관할 부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문재인 그 정권 때까지 있었던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없어졌죠. 그래서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아주 힘이 세집니다. 이 수사권이 대거 옮겨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3개청, 힘이 센 3개청,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세질지도 모른다. 경찰청이. 그래서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죠. 자, 여기서는 민정수석실이 통제를 했었다고 하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에 치안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안비서관이 또 같이 통제를 하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치안비서관을 없애버리고 경찰을 관리하도록 했죠. 자, 그리고 그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안부 안에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또 기재부의 세제실처럼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인사입니다. 인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것은 제가 경찰의 고위 간부에게도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간행적으로 보면은 검찰 인사와 경찰 인사가 좀 다릅니다. 검찰 인사는 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죠.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니까 법무부 주도를 합니다. 그 위에 실제로 청와대가 있죠. 대통령이 있죠. 뭐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검찰국에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사의 그 인사 초안을 짜는데, 경찰 인사는 자체적으로 그 인사 초안을 짭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안부에 통보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재청권을 의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해서 그냥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림을 다 그린다는 겁니다. 경찰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서 치안감 인사파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그 본질도 경찰이 관행대로 자기들 안을 다 이렇게 짜놓고 내정대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거부해버린 겁니다. 왜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우석 태평에서 했던 말이 그것은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앞으로도 인사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 자체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말라. 이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 그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경찰 통제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검찰도 받는 거고 국세청도 다 받는 정도의 견제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지 아예 우리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경찰국 자체를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먼저 뵈라. 내 지휘관을 징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뵈라. 이것은 무슨 뭐 소영웅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협박하는,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말로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겨레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가 한겨레의 최근에 들어서 무조건 모든 일면 톡 기사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는 뭐 그런 기사로 계속 채워지고 있죠. 오늘 한겨레 일면 톡은 이겁니다. 모였다고 징계한다. 검찰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다. 자, 모였다고 징계한다. 총경회의. 모인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모여서 항명을 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회의를 하니까는 징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공화국 이렇게 아주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경찰을 탄압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많이 봤던 갈라치기죠. 검찰, 경찰, 갈라치기 하면서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한겨레 신문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7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